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주말은 잘 보냈어요? 이번 주말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날이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또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수업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수업부터 후딱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또 3층에 올라와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밖에 있는 새들이 장난 아니에요. 노래를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오늘은 새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짹짹짹짹 이러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너무 막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됐지요?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합니다. 어쩌지?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 안 돼! 이 날씨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더 불안해. 천일이 재랑 있으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데. 아! 저기 불빛이다! 여기 너무 으시시하다. 마치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날 듯이 말이지. 나타났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할머니 깜짝 놀랬잖아요. 근데 누구세요? 나 이 세모산장 주인이지. 그나저나 뭐 필요한 거 진짜 없어? 아, 없어요. 아닌데 이게 필요할 텐데. 데스? 죽음? 역시 살인 예고장인가? 아, 뭔 소리야? 와이파이 비번인데 총각이 상상력이 풍부하네. 아이디는 LIF 라이프야. 그럼 쉬어들. 아니야. 저 할머니 아무래도 수상해. 따라가보자. 나타났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힘없는 할머니인 척 우리를 안심시킨 뒤 우리가 잠이 들면 저 날카로운 면도날로 우리의 경동맥을. 저것 봐, 다리 털이야. 할머니가 아닌가? 뭔 소리요? 그냥 다리에 털이 좀 나서 밀려고 한 건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가설은 싹둑 잘라버리라고. 오컴의 면도날처럼 말이지. 예? 면도날이요? 오컴의 면도날이란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인데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오브 오컴이 처음 주장한 이론입니다. 1324년 신과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하던 오컴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나 불필요한 가정을 진술해서 잘라내는 면도날을 토론에 도입하자고 했는데요. 만약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면 그중 가정이 많은 쪽을 피하라는 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 이론입니다.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누군가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A는 타이어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 B는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와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다고 주장을 했다면 누구의 주장이 더 진실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면 A인데요. A의 경우 한 번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B의 경우 자동차의 주인이 누군가의 원화를 사고 누군가 복수를 하기로 결심, 몰래 잠입해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거죠. 이처럼 제한된 정보 안에서 진실을 논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줄여야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그래, 나처럼 힘없는 할머니가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복잡한 가정은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버리라고. 이제 가자. 예,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오컴의 면도날이 곧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법론일 뿐인데, 밤에 뛰는 장미 누구든지 환영해요 휘곡산자. 자, 우리 페이지 27쪽을 보면 다의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고 나와 있죠. 이 전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배웠어요? 우리가 나의 꾸빼씨의 행복여행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꾸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꾸빼와 노승이 산책을 통해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여기까지가 바로 나의 꾸빼씨의 행복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의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까지 배우고 가나 다 제재 구조도를 선생님이랑 다시 배워보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동일한 화제인 그리어도, 그러니까 제재가 행복으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죠.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7쪽에 있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이 다의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는요, 갈래가 논설문이에요. 발음이 안 돼. 논설문. 논설문은 뭐겠어요? 나의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격이 어때요? 나의 주장을 통해서 이걸 듣고 있거나 배우고 있는 사람이 내 주장에 설득돼야 되니까 설득적이에요, 되게. 지금 성격만 좀 써줄게요. 그 다음에 논설문 자체가 어때? 주장과 근거가 있는,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 가야 되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 있어요.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 주장과 이 근거가 맞아떨어지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티읕디귿이야. 티읕디귿. 뭘까요? 맞았어. 타당하다라 그러죠.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 타당한지 보는 거예요. 타당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타당한지 보는 건 타당성이다. 당연히 이 글의 제재도 뭐겠어요?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선생님이랑 27쪽. 자, 논설문이니까 이거는 얘들아 처음 중간 끝이 아니죠. 우리 이제까지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으로 제재 구조들을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논설문은 처음 중간 끝이 아니에요. 처음을 뭐라고 얘기하게요? 그렇죠. 서론이라고 하죠. 서론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다 쓸까요? 논설문은 처음 중간 끝이 아니에요. 서론 다음엔 본론. 그 다음 결론이죠. 결론. 달라요. 예를 들어 설명문은 무조건 처음, 중간, 끝.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걸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제재 구조도의 명이 다르다는 건 알아두기. 자, 서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첫 번째.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쓰인다. 자, 이 용어는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부분부터 권고로 쓰인다까지 묶어보세요. 묶어봐요. 여기까지는 뭐겠어요, 얘들아? 그렇죠. 내가 오컴의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죠?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뭐예요?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권고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 어떠한 앞에, 그러니까는
말을 하기 전에 붙는 전제들, 이런 부분들은 베어낸다. 말할 필요가 없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고의 전략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여기 밑줄 한번 할까요? 사고의 전략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이거는 뭐겠어요? 오컴의 면도날의 의미라면 여기는 그렇지. 의. 선생님이 이거를 또 웃긴 거 알려줄게. 웃긴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막 하다가 친구들한테 선생님 막 유튜브 보여주면서 나 수업 잘하지?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진짜 서울 애들이 들으면은 너 이거 진짜 웃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웃는데? 그러니까는 너 맨날 의를 내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전라도 사람인 거 티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더라? 근데 선생님 또 동명고에는 광주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어요, 그때.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발음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 그 다음.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 어디 밑줄?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 여기까지. 그럼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는 거야? 앞에 있는 부분 전제들을 다 베어내는 역할, 즉 간명하게라는 소리는 간단하게야. 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뭐가?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떤 의의로 쓰이고 이 의의는 즉 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정리. 심리학에서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가지는 이응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론의 맨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게 나왔어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과학 용어에서 쓰이는데 이 용어에 대한 의미, 언제 쓰이는지를 지금 일문단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존재는, 이 이론이 뭐겠어요? 그렇죠.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이론의 존재는 그 다음부터 한번 묶어봅시다.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묶어봅시다. 자, 이 이론의 전제라 그랬는데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논리라는 주장을 펼칠 때 이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주장에 대한 결론, 이 결론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판단을 전제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전제를 깔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의 전제를 정리를 일단 먼저 할게요. 묶은 거 정리를 하자면 즉 맨 아래에 있는 하위의 욕구가 뭐 됐을 때? 그렇죠. 충족이 되었을 때 위에 있는 상위 상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전제.
즉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내가 전제를 깐다는 거죠.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은 상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걸 깔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은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바로 옆에 피라미드처럼 있죠. 얘 보이죠? 얘가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의 이론이거든요.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가 나와요. 이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막 3대 욕구라 그러잖아요. 식욕도 있고, 수면욕, 잠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욕이 있듯이 생리적 욕구,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은 잠을 무조건 자야 돼. 이런 게 바로 생리적 욕구죠. 이게 우리가 완전히 충족이 되면은 내가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 배가 부르죠. 행복한 상태. 그게 바로 안전의 욕구이면서 안정의 욕구라고도 해요. 안정의 욕구.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그 소속감을 느끼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때 애정이 느끼게 되고 이 애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도 해요. 사랑과 어디다 쓰죠? 이게 너무 멀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바로 3단계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소속감이 든 상태에 있어.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어져? 인정받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도 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라고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또 심지어 인정도 받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맨 마지막 윗단계인 자아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상위 욕구, 여기가. 상위 욕구. 맨 윗단계. 그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전제를 생각하면 뭐겠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여기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부분을 우리 읽어봐야 돼요. 하지만 매슬로우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라고 지금 뭐 한 거야? 의문을 제기했죠. 여기 왜 사람은부터 던지려고 할까까지 15번째 줄 맨 첫 번째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 단계 이론의 의문을 제기한.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여기 밑줄,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건 어떤 의문인 거예요? 여기를 정리한 게 바로 이 의문인 거죠.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쓸 수가 있겠죠?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밑에다가 인간이 하위 욕구의 충족과 별개로 최상위 욕구인 자아 성취의 욕구를 쓸 자리가 없어. 욕구를 얘 좀 지울게요. 욕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위 욕구의 충족과는 별개로 최상위 욕구인 자아 성취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의문을 가진 거죠. 왜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고 하고 왜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하는 건지, 즉 왜 굳이 자아 성취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밑줄 쳐야겠죠.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이거 아까 우리 위에서 배웠어. 뭐라고? 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역할. 뭐? 그렇죠.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거죠. 오컴의 면도날의 역할인 거죠. 즉 여기 있었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간명하게 생각하는 역할, 즉 오컴의 날카로운 면도날인 역할. 즉 자꾸 즉 이래. 무슨 얘기예요? 오컴의 면도날의 역할은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밑줄 그어야겠죠.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아예 뒤바뀌어 놓은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바꾸다라는 말을 이 문학에서 약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달리 생각하는 게 다르게 말해본다면 전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먹는 전복 말고 차가 뒤집힐 때 우리가 전복되었다 이런 말처럼 뒤집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뒤바꾸다, 전복시킴, 뒤집어 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전복시키는 진화 생물학적 관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까지가 서론. 그럼 그 다음은, 서론 다음은? 그렇죠, 본론이죠. 이제 본론. 본론이 가장 중요하죠. 본론에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론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의 진화 생물학적 견해,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바로 읽을게요.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묶을게요. 먼저 묶고,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여기까지 일단 묶고, 자, 행복을 지금 뭐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레몬의 신맛처럼 이러면서 이 행복을 레몬의 신맛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묶어가지고 써볼 수 있어요. 행복을 비유했으니까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레몬의 신맛처럼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간명하고 본질적으로 설명함.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은 여기 있죠. 말이 조금 더 사리에 맞지 아니함.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 뭐 모순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불성설 모순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묶었네.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의 의미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여기 한번 몇 줄 그을게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계속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의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거 뭔 뜻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일단 밑줄 한번 긋고 시작할게요. 내가 지금 좋고, 밑에서 두 번째,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건 뭐겠어요, 지금? 그렇죠. 내 판단보다 누굴 더 신경 쓰는 거야? 그렇죠. 남을 더 신경 쓰는 거죠.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개인.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랬어? 내가 어떤 게 가치 있고 어떤 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잣대가 필요한데, 잣대란 거 기준점이라 생각하면 돼.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많은 경우 이 기준의 역할은 뭐라고? 남들의 평가라는 거야. 내가 어떠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남들 눈에 이게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못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다 남들이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평가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하지만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이런 사고가 어떤 사고? 그렇죠.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사고인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온수라는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야드파운드법에 의한 무게의 단위야. 그래서 1파운드의 16분의 1로 1파운드는 28.35g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2온스이면 뭐겠어? 이거의 2배니까 56.7g. 이거 안 써도 돼. 56.7g이야. 이게 바퀴벌레 모양이 56.7g과 0.5온스.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28.35g의 반이겠죠? 대략 14.17.5g.
이 정도 하겠죠. 그럼 이 14.175g의 하트 모양 초콜릿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요. 뭐가 더 양이 많아요? 그렇죠. 이 온스인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 훨씬 더 크고 양이 많죠. 그 다음 우리 여기 읽어봐야 돼. 뭔가 흥미로운 실험 같죠?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질보다 양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트 모양이 훨씬 미적으로는 예뻐. 근데 양이 더 적죠. 뭐보다? 약간 미관상 안 좋은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보다.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는 거야? 미관보다 오히려 양이 더 큰 바퀴벌레를 68%의 학생이 골랐다는 거죠. 자, 일반인의 합리주의 여기에요.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 밑줄.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확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 자, 그럼 여기를 정리해보면요. 뭐겠어? 자신의 쾌락보다 뭐가 더? 그죠. 쾌락보다 타인에 의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는 심리가 곁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묶어야 돼요. 그까지 했으면 한번 묶어봐. 그까지 모양보다, 그러니까 즉 바퀴벌레 모양보다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를 묶어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타인의 평가 때문에. 타인의 평가 때문에 뭘 포기한 거야? 맛있고 예쁜 하트 초콜릿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요. 이 부분은 일반인의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초콜릿 연구. 일반인의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초콜릿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글씨가 너무 안 예뻐 오늘. 합리주의를 더 안 예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급증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훅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 묶어봅시다. 어디?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높은 학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묶어서 보겠어. 자신의 행복보다 뭘 선택을 한 거야?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명분을 중시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써져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습성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버릇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 내가 굳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매력이나 뭐 행복감을 느끼진 못하지만 관심은 없어. 근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혹은 부모님을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그냥 진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 행복보다 뭐를 중시해? 그렇죠. 명분을 중시하는 최근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 자, 본론은 뭐라고 정리해볼까? 위에다 쓸까요? 본론. 본론은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특히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은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우리의 습성, 버릇 이런 걸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론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C 교수의 초콜릿 연구에서 68%의 학생들은 왜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뭐겠어? 선생님 말했잖아. 질보다 뭐라는 거야? 양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보다는요, 객관적인 양의 차이. 아까 바퀴벌레는 뭐였어? 2온스 대 0.5온스의 대결인 거죠. 얘의 차이를 비교하면은 어떤 거야? 오히려 내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온스가 나? 0.5온스가 나? 당연히 2온스가 더 낫죠. 근데 얘는 뭐야?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타인한테는요, 나의 선택이 되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는 질이 아니라 양으로 선택을 하면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확실히 누가 더 많아? 이온스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어떠한 욕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까지 했고요. 여기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 자, 결론 남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밑줄.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정리하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라고 끝이 나죠. 여기 묶어봅시다. 즐거움을부터 맨 마지막 잊지 말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다른 색으로 칠해야지. 즐거움을부터 쭉 하면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왔죠. 글쓴이의 주장. 원래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맨 마지막에 나의 결론을 딱 얘기하면서 끝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정리. 본론 정리. 쾌락의 바탕을 둔 즐거움의 경험으로서 행복의 정의 이렇게 해두고 우리도 결론도 따로 정리해야겠죠.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 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글쓴이의 주장을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가 넓으니까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글쓴이의 주장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거겠어요? 행복이야말로 어떤 거라고?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즉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라는 거죠.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거라는 거야? 여기 위에 바로 있죠. 우리 밑줄 큰 거.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도 이 색으로 해버릴까요? 주장이니까. 일상에서 쾌락을 뿌리는 행복. 그래가지고 글쓴이가 말하는 행복의 두 가지.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끝났죠.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서론, 본론, 그 다음 결론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가나다 다 끝내고 나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이 제재가 어떤 거예요? 다 가나다의 제재는 행복이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한가요? 먹을 때? 이 친구 봐봐요. 옆에 되게 기분 좋아 보면서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라고 하면서 막 콜라랑 떡볶이죠. 이거 떡볶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먹을 때, 게임할 때, 여행 갈 때, 공부할 때 뭐 등등 친구들의 행복함의 기준은 다 다르겠죠. 선생님은요 어느 정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늘도 굉장히 화창할 때 산책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수업을 마치고 온 날에도 하루 종일 행복해요. 어떠한 물질적인 조건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정신적으로 행복한 날,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바로 옆에 있죠. 29쪽 학습활동, 이 학습활동을 끝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기지개 한번 쭉쭉 펴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